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기자입니다. 아, 참. 어제 밤에 네. 주무셨어요? 아,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이들 같이 데리고 자느라고 네네. 솔직히 말해서 그 소식이 있기 전에 잠들었습니다. 아이들 재운다고.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됐다는 뉴스를 맨 처음 본 거예요. 네. 아니, 해제가 됐으면 선포가 됐었다는 거네라고 하면서 놀라서 네. 역으로 뉴스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었죠. 그래갖고 네. 야, 지난 밤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다 역주행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아침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제 저녁 약속에서 늦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이제 갑자기 막 속보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저도 다른 기자들, 네. 타매체 기자들이랑 계속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YTN이랑 유튜브를 다 틀어놓고 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네.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거에 뭔가 좀 실사판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제가 지금 2024년도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오늘의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랑 그리고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까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제일 많이 찾아봤던 거는 환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시장을 봤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8,8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아, 보셨습니까? 봤어요. 네, 봤어요. 제가 이제 뭐 돈도 없고 네. 로그인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못했죠, 사실. 못했는데 보면서 이제 이야, 이게 정말로 큰 일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해외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미치는 영향이고 이게 바로 또 회복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제 어제 저도 한 2시 넘어서 잤거든요. 네. 그 이제 국회에서 결국에는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것까지 보고 나서 잠들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제 새벽 사이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게 다 가결이 됐고 그러면서 네. 계엄령이 결국에는 이제 끝났죠. 어쨌거나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그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탄핵이라는 사건이 과거에 한 차례 있었고, 그렇죠. 탄핵 소추가 진행된 사건은 또 2004년에 한 차례 더 있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그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분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는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외에서 어떤 정정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 우리나라 대사관이 아니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경보를 좀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여행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조심하십시오라는 경보를 보내는데 지난 밤 사이에 이 졸지에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국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헤드라인에도 이 내용을 썼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인 이스라엘조차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좀 주의하십시오. 어디 가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자국민들에게 보냈습니다. 네. 일단 그 여행 위험 국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영국 외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 라면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네. 또 주한 영국 대사관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영국 외교부 공지를 주시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대응이 나왔는데 계엄령 해제 발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유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계엄령이 해제됐으면 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는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미 국무부가 잠재적
국제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된다.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대사관 직원들도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그래도 다행이다. 계엄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좀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계엄령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는 자국민들 절대 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를 여전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는 시각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네. 주한 일본 대사관 역시 구체적인 조치는 알 수 없지만 향후 발표에 유의해달라라고 하면서 영사 차원에서 메일을 보냈고요.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의 이제 주한 대사관 역시 자국 교민들에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역시도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네. 이스라엘 외무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고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체류 중인 이스라엘 국민이 있다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집에서 머무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해외에서는 이거는 해제된다고 끝이 아니라 전국 불안은 이어질 수 있고 네. 전국 불안에 따라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위가 폭력적이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여행 경보를 해제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네. 이런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했어요. 물론 그렇죠.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지만 네. 여행 위험국이 되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들은 또 일제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항공주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가릴 것 없이 항공주들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요. 네. 그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여행 관련 기업들 또 다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일제히 하락했고 반대로 좀 특이한 모양새가 나타났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거 카카오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해석하기로는 카카오와 나머지 카카오 관련 기업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마찰 리스크가 있었고 네.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탄핵된다면 좋아진다는 식의 해석을 하면서 카카오 관련 기업들이 좀 오르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주요 먹거리는 지금 광고와 쇼핑이죠. 네. 이건 네이버나 카카오나 매 한 가지입니다. 네이버는 너무 당연하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어쨌든 카카오에 뜨는 광고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선물하기와 같은 쇼핑이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주요한 수익원인데 원래는 연말이 특수입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게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연말 광고, 크리스마스 광고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네. 그 다음에 연말이기 때문에 서로 선물하기, 그리고 쇼핑하기 이런 것들 때문에 광고와 쇼핑이 모두 다 흥하는 시기가 연말 4분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시위 전국으로 변하게 된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광고도 안 돼, 쇼핑도 안 돼, 선물하기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이것이 과연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 사실 지금까지 카카오와 카카오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밀려났던 거는 사법 리스크 분명하지만 네. 사실 주주들이 등을 돌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구조 자체가 보면은 M&A랑 그리고 이제 IPO를 통해서 회사를 계속 키워왔던 그렇죠. 것에 대해서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던 거고. 그게 그러면은 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주주들이 카카오를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저는 네.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도 오늘 아까 통화를 좀 해보니까 카카오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로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많은 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위축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게 그런 외부 요인보다는 실제로 카카오 자체의 이제 사업적인 능력이 커져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단기적인 호재로 약간 인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이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에 뭐 큰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아까 네. 이제 그 해외 이제 주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제 네. 대사관 쪽에서 각국에 이제 그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에게 위험 신호를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재택근무를 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뭐 다른 행사라든지 뭔가 이제 기획된 일들을 다 축소를 해라 막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제기호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큰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신차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당일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 행사를 취소를 하면서 그 회사에 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네. 그 행사 취소하는 것만으로 지금 수억 원 가량이 뭐 손실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지금 외국 기업들도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제 우리가 아직 저희가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은 좀 많이 해외에서 바라볼 때는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 바로 환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젯밤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쳤거든요. 어제 이제 10시에 한 반 전에 갑자기 긴급 담화문이 나오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403원 정도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던 원달러 환율이 이후에 갑자기 1,442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1시 반쯤에 이제 그 계엄 해제안이 그렇게 의결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1,420원 정도 때 이제 2시에 마감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1,4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서도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정부에서 좀 많이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5.2원 오른 1,418.1원으로 출발을 해서요. 이제 마지막에는 1,410.1원으로 전장 대비 7.2원 오른 걸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계엄 사태가 있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는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 자체의 그 금융시장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좀 많이 봤던 거고요. 네. 그 때문인지 오늘 뭐 금융주들이 다 오늘 좀 힘들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은 탄핵 당시에 계엄은 44년 전이라서 네. 이게 그때 당시에 일을 찾아보니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탄핵 당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 당시에는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10.5원 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40원에서 1,195원 사이에서 좀 변동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탄핵안이 기각된 이후에는 1,150원대로 안정화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제 당일에는 이제 7.4원 환율을 하면서 이제 전보다는 조금은 영향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였잖아요. 네.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탄핵보다도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 결정이 좀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한 것이지 이게 단순히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으로 환율이 오른 것으로는 좀 분석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신용 등급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좀 중요했는데 전 그게 가장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불리해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S&P와 나이스 신용평가가 마침 오늘 공동으로 개최한 언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행탄 S&P 전무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 결정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겠지만 네. 현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인 이제 장기 기준으로 AA를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기업 신용 등급을 맡고 있는 앤디 리오 S&P 전무 같은 경우에도 비상기업의 잠재적 여파는 밋밋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대통령이 한국 환경에 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전반적 신용 환경이나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관해서는 이제 계엄의 여파가 현재로서는 잠잠해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런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 신용에 결국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아누슈카샤 무디스 부사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 중단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갈등의 장기화, 특히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은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봤을 때 이제 신용평가사들마다 조금은 이야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사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뭐 나이스 신용평가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한 반면에 네네. 해외에서 나온 이제 무디스의 평가는 조금은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걸로 지금 보였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네.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게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우리는 전망치를 하향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게 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시켜? 아니, 네. 전망을 왜 하향시켜?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다 보면은 결국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재정을 좀 충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채 한도를 얼마까지 더 확충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결국은 이 돈을 이용해서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정책을 사용하면 경기가 좋아질 텐데 네네. 요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게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면서 네. 결국 그 국가의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논리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글로벌 신평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정치적 불안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도 네. 논리적으로 일견 합당한 그런 논리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생각보다 좀 영향이 적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어쩌면은 이제 정부 쪽에서 끝나자마자 이제 이런 사태가 있자마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벽헌 금감원장이 이렇게 이제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출이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여파가 오늘은 최소한이 됐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또 한 번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한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금통위를 열어가지고 비상계엄 직후 이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해제 이후 다소 안정적인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통위는 이제 당분간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임시회의를 개최를 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비정례 환매 조건부 증권 이제 RP 매입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뭐 증한 펀드라든지 이제 체한 펀드도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조 원 가량의 유동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좀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믿고서 오늘 좀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매수를 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그 금융당국이라든지 정책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다 보니까 물론 오늘 시장이 하락한 것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는 진짜. 마음도 네. 한켠으로 듭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전해드릴 거는 이거는 뉴스는 아닙니다. 뉴스는 아니고 시황인데 네. 사실 우리 뉴스룸에서 과연 시황을 전해드려야 되나 싶긴 하면서도 네. 워낙 사안이 사안인지라 그쵸. 그러면 그 증시에서는 그러니까 증시에 있는 분들은 과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정리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시황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과거 사례를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탄핵과 증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핵 자체가 만약에 탄핵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털의 변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가장 근래에 있었던 탄핵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NH투자증권에서는 과거의 시기별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 게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과 함께 보시죠. 이건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데이터일 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냥 힌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절대 예측하면 안 됩니다만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보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탄핵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좀 시장이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통과되는 그런 순간부터는 시장이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됐을 때 그때가 이제 이때죠. 2017년 3월 정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좀 올라간 데이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의 흐름을 탄핵과 시장과의 상관관계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이에 발생을 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인 요인이 시장을 회복시킨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가 시장을 상승시켰는지 이걸 정확하게 발라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향후 탄핵 전국으로 비화될 경우 2016년 12월에 있었던 한국 금융시장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탄핵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탄핵 전국이 시작됐던 거는 2016년 말이지만 2017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2017년은 또 어떤 해였냐라는 걸 살펴보면 자, 이걸 보시죠. 2017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2017년 내내 반도체가 엄청난 수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검은색 선이 금액이고요. 파란색 선이 증가율입니다. 금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보통 금액 늘어날 때 증가율은 초반에 증가하다가 증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금액 늘어날 때 증가율도 급증을 합니다. 오른쪽이 증가율인데요. 연초에 증가율이 거의 한 40%대였다면 연말에는 거의 증가율이 70%로 급증할 정도로 엄청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다 보니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됐고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건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털이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2004년에도 이 탄핵 소추가 그러니까 탄핵이 진행됐었잖아요. 결국은 안 됐지만.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시황맨이 좀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한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처음 이게 시작됐던 거는 3월 12일. 근데 일주일 전에 905였던 코스피 지수가 헌재에서 결정이 됐을 때에도 768까지 떨어졌고요. 헌재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후까지 738로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 자체와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은 상관관계를 절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또 해외 사례를 좀 들어서 외국의 금융시장 사례를 봤을 때 계엄령 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계엄령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국의 계엄령 발동 당시에 그 지수가 1.6%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갔고 바트와 역시 1.2% 하락 절하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원래 가격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터키 역시 2016년에 계엄령이 발동됐지만 지수는 13% 하락했고 리라화 환율도 6% 절하됐지만 10일 이후에는 원래 가격대로 복귀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하락 요인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과거의 다른 해외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변화 요인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LS투자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동반한 단기 변동성은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저희가 계엄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어쨌든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발의가 된 과정과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서 이제 취재를 해서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이제 오후 2시였죠. 오후 2시에 죄송합니다. 2시 40분입니다. 2시 40분에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이제 야 6당에서 이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이제 탄핵안 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과반수 이상이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적 의원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번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되면 가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192명이 현재 탄핵을 거의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8명만 더해지면은 사실상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오늘 자정을 느끼면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고요. 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 보고가 가능한데 이제 5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 5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서 이제 총 8명 국민의힘 8명만 좀 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찬성표를 낸다. 네. 이렇게 되면은 200명의 이제 200명이 이번에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결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7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찬성을 해야지만 네.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제 결정되게 되는데 현재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3명이 네. 지금 이제 퇴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이제 헌법재판소법은 이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6인 체제죠. 죄송합니다. 지난 10월달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이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을 했고 국회 이제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명 체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헌재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정족수 부족 사태로 이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게 지난 10월에 인용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상태에서도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 조치할 수 없다면은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돼요. 가결이 되게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쯤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많이들 전망을 하는 걸로는 내년 2분기 정도에 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뭐 한동훈 현재 이제 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후보들이 많이 또 경합을 벌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도 지금 전망치로 내놓은 걸로는 이제 2025년 내년 2분기 초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정이 펼쳐지게 될지에 대한 대략의 시나리오 그리고 네. 시나리오에 맞는 일정을 좀 소개해드린 거니까 이렇게 안 갈 수는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있죠. 헌재에서- 노무현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 그쵸. 당시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지만 헌재에서는 이제 통과를 못했기 네네. 때문에 그랬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로 다음 뉴스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사실 그 기업들이 밸류업을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네. 연말에 밸류업 공시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전제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황의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그다음에 현재 상황의 환율 펀더멘털 이런 것들을 전제로 미래를 계획을 해놨는데 네. 지금 정정 불안 때문에 과연 이런 펀더멘털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계획으로 세워놨던 이런 사업 계획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 탄핵이 진행이 되고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가게 됐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어떤 밸류업 정책 있잖아요. 네. 밸류업 정책은 사실 이번 행정부의 강력한 그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네. 이 정책 기조의 동력이 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 가지 나오는 게 있고요. 네. 반면에 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하자고 좀 주장을 해왔던 게 있었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상법 개정은 어렵고 그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결국은 상법 개정 쪽으로 좀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특정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거의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을 네. 하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는 부담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이 결국은 원자재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수익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계엄 사태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외신들의 헤드라인이 있었지만 이게 헤드라인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외국 방송에서 심지어 이거는 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까지 좀 전 네.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계엄 사태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많이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분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본진인 한국의 평판이 하락하는 게 좋을 리가 없다. 그리고 군인들이 무장한 채 국회를 진입하는 모습이 해외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원래 이제 지금 이맘때쯤이면 인사를 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짜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사업 계획을 짜고 이제 발표를 할 때죠. 네.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한 차질도 좀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업 계획에 대한 차질도 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 환율 이런 거시 경제 요인과 국내외 정치적 요인들이 안정적이라는 전제 하에 사업 계획을 짜놨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정적이라는 계획 하에 인사를 해놨는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전제가 바뀌어 버리면 실행 계획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을 재계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우리는 내년 경제가 좀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서 정치 리스크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2017년과 많이 비교를 했는데 2017년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을 때였었고 네. 지금은 그럼 내년에 우리가 어떤 산업으로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되지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네. 좀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만약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돼서 이제 헌재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네. 아시겠지만 그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국무총리.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5개월 가량 지금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오늘 국무위원이 전부 다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양팔이 다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고요. 네. 물론 뭐 다른 뭐 차관들도 있고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대선까지 몇 개월 동안 거의 이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나라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춰서 지금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경제와 특히나 이제 기업체들이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은 그러면 우리는 무정부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다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몇몇 기업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관세와 과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거기에 네. 맞춰서 인사들도 다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국내에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린 다시 인사를 해야 된다. 지금 지금 대부분이 사장 인사를 많이 했어요. 네. 임원 인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큰 그림을 그렸고 여기에 색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노란색을 칠해야 되다가 빨간색을 칠해야 될 수도 있고 초록색을 칠하다가 보라색을 칠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운데 기업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우리 뭐 증시라든지 그렇죠.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정치 계신 분들도 자기들의 그 이권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경제를 조금만 생각하면서 같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안 했는데 당장 네, 바로 달려가서 날아갔잖아요. 네. 딜 치기 위해서 갔고 그렇죠. 멕시코 그 셰인바움 신임 대통령 역시 소식 있자마자 바로 통화해서 뭔가 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약에 정말 정부에서 그 수장과 어떤 행정부의 수반들이 네.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간단하게 네.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좋은 이야기가 하나 그래도 있어서 네. 가져와 봤는데 현대차 기아가 이제 지난달에 미국에서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한 부분은 또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11월 미국 시장에서 총 11만 4,118대를 판매를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4.7% 급증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 이제 판매 중에서 가장 높은 월간 판매였다고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84,011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요. 여기에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8,000세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7%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좀 여기서 볼만했던 거는 미국 현지에서 만들고 있는 GV70 차량이 3,235대가 팔리면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냈다고 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 증가한 7만 107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RV 차량과 친환경차 판매가 조금 많았다고 하는데 이 차량들 같은 경우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판매가 중요한 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면은 여기는 거기에 대한 게 바로 영업이익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많이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될수록 달러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좋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HMGMA라고 하는 이제 메타플랜트 공장이 가동을 지난달부터 네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거다라고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뭐 좋다라고만 하기는 조금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조금은 뭐 좋기는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도 이제 뭐 기업 경쟁력과 나라 경쟁력이 하락이죠. 하락할 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또 피해는 또 그 브랜드도 결국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 거고요. 같은 기간에 일본차 업체들이 도요타 같은 경우는 4.8% 성장했고 스바루가 8.2 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좀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뉴스는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워낙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 산업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업 뉴스를 많이 들고 오고 싶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사태가 우리 경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련 뉴스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뉴스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소식들과 함께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안고 네.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